이민자 정착 프로그램. 한국에는 이민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기 적응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가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키워주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이민자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 입국 초기에 참가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민자 체류 유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는 집합 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교사가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를 가르친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생활이나 사회 적응에 필요한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소시넷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를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 내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기 적응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 이해를 높여주고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에 참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여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세요. 저는 입국 초기에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들었고 이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출산 문제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현재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출산 장려 정책은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출산 휴가, 출산 축하금 지급, 다자녀 혜택, 육아휴직,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양육수당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공공요금 할인 등이 있다. 이러한 혜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령별, 분야별, 지역별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집니다.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출산휴가, 출산 축하금 지급, 다자녀 혜택, 육아휴직,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양육수당 지원 등이 있습니다. 아이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여러분 고향에서는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 고향에서도 한국보다는 낮지만 저출산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두 자녀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돌.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다. 온돌은 불을 때는 아궁이에서 나온 열기로 불을 따뜻하게 만드는 구들,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통로인 굴뚝으로 이루어진다. 온돌은 구들이 오랫동안 온기를 지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춥고 긴 겨울밤에도 추위를 견딜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아궁이 위에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하거나 아궁이 불을 이용하여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돌은 일석이조이다.
이렇게 온돌에 익숙해진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방바닥을 데우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 다만 전과는 다르게 아궁이에 불을 떼는 방식이 아니라 보일러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이 방바닥 아래를 흐르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온돌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온돌은 불을 떼는 아궁이, 방을 따뜻하게 하는 구들,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돌과 현대 한국인의 난방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방바닥을 데우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예전에는 아궁이에 불을 뗐으나 지금은 보일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에서는 난방 또는 냉방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고향에서 아파트는 보일러를 돌리는데 중앙 난방이 많습니다. 대부분 에어컨이 있는데 냉방과 난방을 같이 합니다. 성년의 날,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아이가 성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과거에는 관례, 계례라는 의식을 행했는데 남자는 15에서 20세 사이에 상투를 올리고 여자는 15세가 되면 비녀를 꽂았다. 이 의식을 가지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현대 한국에서는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여 만 19세가 되는 젊은이들이 성인이 되었음을 알린다. 그렇지만 요즘은 성년의 날이 오면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하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서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갖게 된다. 음주나 흡연이 가능하고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결혼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도 자신의 이름으로 가질 수 있고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게 된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책임도 커진다. 한국에서 성년의 날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아이가 성년이 된 것을 기념했는데 현대는 매년 5월에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성년이 되면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입니까? 음주나 흡연, 결혼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휴대전화도 자신의 이름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권리가 생기면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책임도 커집니다. 여러분 고향에서는 성년이 된 것을 어떻게 기념합니까? 저희 고향에서는 5월 19일이 성년의 날입니다. 한국처럼 성년의 날이 되면 기념식을 갖고 자녀들의 성년을 축하해 줍니다. 아리랑. 아리랑은 한국 민요 중 가장 유명하다. 아리랑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옛날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불린 아리랑은 모두 몇 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대략 60여 종이 있다고 한다. 아리랑은 원래 일을 하면서 겪는 힘듦을 이겨내기 위하여 부른 노동요였다. 아리랑의 노랫말을 보면 사랑, 이별, 시집살이의 어려움 등을 담고 있으므로 한국인의 정서, 한을 대변한다. 이렇게 아리랑이 한국인의 정서를 잘 대변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단결이 필요할 때 자주 불렸다. 그래서 일본 식민 통치 시기에는 저항 정신을 표현하는 노래가 되기도 했다. 현대에 와서 아리랑은 새롭게 편곡되어 불리기도 한다. 빠르게 또는 느리게, 슬프게 또는 밝게 불리면서 아리랑은 또 다른 모습으로 현대 한국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아리랑은 어떤 노래입니까? 한국 민요 중 가장 유명한 노래입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리랑의 노랫말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랑, 이별,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담고 있어 한국인의 정서, 한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고향의 대표적인 전통 민요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고향에는 한국의 아리랑과 같은 전통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모리화입니다. 중국 전통악기인 어후, 비파, 고쟁으로 연주되기도 합니다. 국제기구,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두 나라 이상이 모여 만든 단체를 국제기구라고 한다. 국제기구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가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다. 국제기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제연합이다.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탄생한 국제기구로서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정치, 군사, 경제, 교육, 문화 등 국제사회의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남아 국가연합과 같이 지역 내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가 출현하고 세계무역기구와 같이 국제사회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출현하였다. 국제화가 가속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국제기구란 무엇입니까?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두 나라 이상이 모여 만든 단체를 말합니다. 국제기구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국제기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센과 같이 지역 내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도 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유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국장은 반기문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TV에서 가장 많이 본 국제기구는 세계보건기구입니다. 한국인의 국민건강보험제도. 한국에서는 높은 병원비 때문에 국민들이 심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개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가입해서 일정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다르지만 가입자는 모두 똑같은 보험 서비스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에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가입할 수 있다. 체류 자격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가입할 자격이 생기고 외국인 등록을 한 후에 직장이나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유학이나 결혼 등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가입할 자격이 생깁니다. 여러분 고향의 건강보험제도를 소개해 보세요. 저희 고향에도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손안의 컴퓨터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러한 스마트폰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 위챗, 라인, 밴드 같은 채팅 앱이다.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대신에 간단하게 안부를 전할 수 있고 여러 명이 동시에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진, 동영상과 관련된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이 있다. 이것들은 채팅 앱과는 다르게 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서 공유한다.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재생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예전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려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서 돈을 내고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에서 수많은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무엇입니까? 카카오톡, 위챗, 라인, 밴드 등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싶을 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재생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카카오톡을 주로 사용하고 고향 친구들의 안부가 궁금할 때는 페이스북을 봅니다. 한국어를 공부할 때는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봅니다. 네, 사고와 예방,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대체로 매년 30만 건의 사고가 발생한다. 이 중에 교통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교통사고 다음으로는 화재사고가 많은데 대략 전체 사고의 15% 정도이다. 그리고 등산사고, 추락사고, 자전거 사고가 뒤를 잇는데 발생 건수는 앞에 두 사고보다 훨씬 적어서 각각 전체 사고의 2% 안팎이다. 이 결과를 볼 때 많은 사고는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갑자기 생길지도 모르는 돌발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운전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예방할 수 있다. 과속을 하면 안 되고 무리하게 추월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 그리고 최근에는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데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어가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까?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의 7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화재사고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까?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서는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제 고향에서는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말과 관련된 속담. 속담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속담은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서 그 안에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담겨 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말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속담이 특히 많고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와 같은 속담에는 말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나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처럼 말을 할 때는 조심해서 하라는 교훈이 담긴 속담도 많다. 이 밖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은 언제나 바르게 하고 가려서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다.
한국에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말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의미가 담긴 속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입니다. 여러분 고향에는 말과 관련된 속담으로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제 고향에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조조에 대해 이야기하면 조조가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최근 한국 사회에서 평생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연계되는 학교 교육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학교 교육을 마친 사회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 평생교육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평생교육과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학위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받는 과정이다.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도 대학과 민간 평생교육기관으로 나뉘어진다. 최근에는 원격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가 넓어지고 있어서 가정주부나 직장인이 평생교육을 받기가 편리해졌다. 원격 대학과 원격 평생교육기관의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원격 교육으로 학위도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에서 인기 있는 분야는 주로 실용학문 또는 실무기술 분야이다. 피부미용, 사회복지, 상담, 보육, 레크리에이션, 외국어가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평생교육 과정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학위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받는 과정입니다. 요즘 평생교육에서 인기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주로 실용학문 또는 실무기술 분야입니다. 여러분 고향의 평생교육을 소개해보세요. 중국에서는 샤오캉 사회실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 주도 아래 평생학습체제 및 학습사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선거는 바로 이러한 권력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행위이다. 한국에서는 크게 세 차례의 선거가 실시된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그것이다. 이렇게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은 임기 동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똑같이 4년이다. 한국에서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라는 선거의 4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국민이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일이다. 한국에는 어떤 선거가 있습니까? 크게 세 차례의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선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국민이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향에서는 정치와 관련하여 국민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까? 중국에서 일반 시민이 인터넷을 활용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왕루어 원정이라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정치 체제에서 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환경보전운동. 인류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환경 문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환경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서 국제사회, 국가, 개인 등 여러 차원에서 노력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국제사회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엔 환경계획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유엔 환경계획은 1973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매년 환경 문제 하나씩을 정하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한국도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이 일을 맡고 있다. 그러나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모인다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류 사회의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유엔 환경계획은 매년 환경 문제 하나씩을 정하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두 가지를 말해보세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가까운 곳은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거나 장애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60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은 사업장 가입자와 외국인 지역 가입자로 구분된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 가입자가 된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자기 나라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국가별로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체류 자격에 따라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이 가입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자신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지 알고 싶으면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여러분이 더 알고 싶은 정보는 무엇입니까? 언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번에 받는 게 나은지 나누어서 받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 법률 정보. 사람들은 보통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자신과 먼 이야기라고 느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상황에 맞는 법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와
생활법률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정, 금융, 교통, 근로, 사회안전, 범죄 등의 주제에 따라 법이 쉽게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12개의 언어로도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한편 법무부나 경찰청 등의 기관에서는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글이나 영상을 통해 사람들은 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법을 알고 지키면 나에게 이로운 일이 많다. 그러나 모르거나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제 더 이상 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법을 잘 알아서 편리하고 유익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찾기 쉬운 생활법률 법령 정보는 어떤 점이 좋습니까? 법이 쉽게 설명되어 있고 12개의 언어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법을 알리고 있습니까?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의 글이나 영상을 통해 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 여러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는 무엇입니까? 저는 새롭게 개정된 법 적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한국 국적 취득.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각 단계의 평가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즉,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어 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귀화용 종합시험이 이를 대신한다. 한국 국적을 신청하려면 귀화 허가신청서, 여권, 본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 범죄 경력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먼저 귀화 허가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귀화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심사 서류, 면접 심사, 실태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받게 되면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청이나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귀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국 국적을 포기하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귀화용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귀화 허가 신청서, 여권, 본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 범죄 경력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현재 고용허가제로 왔는데 E9 비자를 E7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습니다.